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요즘 이 세계가 동반 불황에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역시 세계 경기 둔화를 경고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대외 경제 전망이 이렇게 암울한 가운데 우리 경제도 침체 터널로 들어서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깊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역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세계 경제라고 하면 조금은 먼 얘기, 나의 삶과는 다른 얘기다 이렇게도 좀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김 실장님, 세계 경제의 이 흐름이라는 게 결국 우리 경제와도 좀 연관이 되어 있고 좁혀보면 우리 삶과도 좀 궤를 같이 한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네, 세계 경제는 나의 삶과 직결된다라는 것을 먼저 명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기본적인 범국민적인 상식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경제 구조적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다라는 예. 것을 알고 계시죠. 결국 세계 경제가 안 좋으면 우리 경제도 같이 안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면 말 그대로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도 일자리를 갖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고요. 예. 당연히 임금 근로자들도 일자리가 불안해지거나 아니면 소득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예. 자영업자들도 이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소비를 못하니까 소득이 또 줄어들 수도 있고 투자 의사 결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여러 가지 관점에서 나의 삶과 직결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세계 경제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의미를 갖고 방금 이 실장님과 얘기한 것처럼 이 내용을 갖고 오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서 교수님, 예. 지난달 유엔이 이 경제 전망을 통해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3%로 지금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수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유엔 무역 개발 회의에서 그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그 올해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을 2.3%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보다 많이 낮아진 수치고요. 참고로 2009년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성장 기록했죠. 이게 1.7%포인트 마이너스 성장 기록한 이후에 이제 뭐 10년 만에 상당히 낮은 수치고요. 참고로 우리나라도 그때 당시는 한 0.8% 정도 성장률 기록한 거에 비하면은 뭐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은 최근 10년 내에 가장 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경제 전망 기관들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2%대 수준에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그 2017년 이후에 이제 미국이 감세 정책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경기를 부양했었는데 그 효과가 이제 많이 이제 퇴색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노딜 브렉시트 이슈가 많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어서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사실은 그 중간재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이제 수출하는 그러한 그 국가들, 독일 같은 경우들이 상당히 이제 1, 2분기에 이제 그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글로벌 그 경제 성장을 상당히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전망도 상당히 좀 어두운 것 같습니다. 실장님, 특히 이 미국과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 경제가 불안하다 이런 진단이 좀 나오고 있던데 이 배경을 좀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미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작가님 통해서 그래프를 하나 요청을 했습니다. 네. 지금 그래프를 지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IMF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보시면 2019년이 저점이죠. 예. 그리고 2020년은 완만하게 반등합니다. 네. 근데 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가만히 보시면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구분할 수 있죠. 근데 선진국 경제, 소위 예. 미국, 유로존, 일본 이런 나라들의 경제 성장률은 2020년 더 하락하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다. 다만 반등하는 이유는 신흥국의 회복세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IMF 전망치의 발표가 있습니다. 예. 오늘 10시, 밤 10시쯤에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의 수정 전망치가 또 발표될 네. 겁니다. 그러면 이 3.2, 3.5로 가는 이런 구간이 조금 더 하향 조정돼서 네. 예를 들어서 3.1이나 3.0, 그리고 3.5%도 뭐 3.4나 3.3 이렇게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금 나오는 이 그래프상에서 가운데 이 파란색이 3.5가 좀 낮아질 수 있다 이 얘기신 거죠? 예, 3.2도 낮아지고요. 이런 구조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선진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제조업 경기가 굉장히 위축되고요. 예. 그리고 이 노딜 브렉시트, 하드 브렉시트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점증되면서 유로존 경제가 또 굉장히 안 좋습니다. 독일이나 유로존, 영국. 실제로 영국에서 주둔했던 수많은 제조기지가 예. EU 다른 회원국으로 이미 이탈하는 엑소도스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하게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밤 수정 전망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중국 역시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타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 교수님, 실제 예.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1분기에 6.4% 성장했고요. 2분기에 6.2%, 3분기가 이제 발표가 18일 날 나오는데 한 전문가들은 6.1%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한 경제 성장률을 6%에서 6.5% 구간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재정 확장 정책을 많이 피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리커창 총리가 이제 언급한 발언을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제 그 감세나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이제 이런 걸 극복해야 된다. 예. 얘기를 강조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한 2조 위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380조 원 정도의 규모의 그 감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예. 인프라 투자도 한 2조 위안 정도의 투자 이상을 좀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 심각한 상황이라고 중국 정부에서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3분기에 예상대로 6.6%가 나온다 그러면은 1992년도 성장률 발표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일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글로벌 이 경제 환경에서 이 불안한 환경 그밖에 뭐 최근 좀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미국과 이란의 이런 대립 문제, 이런 불확실성도 좀 제기되고 있고요. 앞서 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영국과 유럽연합의 브렉시트를 두고도 치킨 게임 양상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 역시 불확실성을 좀 키운다고 봐야겠죠. 예, 일단 국제 유가의 흐름은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이런 경제적 갈등,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는 국제 유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거나 예. 또 갑자기 이제 사이가 완만해지는 느낌이 되면 또 이렇게 급등락하는 네. 이런 현상들이 세계 경제를 이제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예측했던 것처럼 하드 브렉시트가 좀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유로존의 굉장히 불안한 그런 경제적인 흐름, 그리고 많은 기업들의 엑소더스 현상, 그러면서 이제 영국 경제도 어렵지만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 경제도 같이 어렵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변 유로존을 둘러싼 주변국들,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유로존에 상당한 수출을 의존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변수들을 계속 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나라 밖에 좀 불안한 요인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우리나라 걱정을 좀 해볼 텐데요. 대외 여건에 민감한 경제 구조 우리나라의 이 특성상 세계 경제의 불확실한 상황에 결국 우리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앞서 실장님께서 도입부의 지적을 이미 해주신 바가 있는데요. 서 교수님, 미중 무역 분쟁만 따져보더라도 피해에 따른 이 문제점들이 벌써 지금 하나둘씩 노출되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인 거죠? 예,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피해보는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중간재 이제 수출해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완제품 만들어서 미국 수출하는 그런 글로벌 그 공조 시스템을 갖춘 국가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도 1, 2분기 이제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고요. 한국이 가장 하신 문제점인데 실적으로만 보더라도 올해 1월에서 7월까지의 그 수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한 9% 감소했고요. 이제 반도체의 주력 부분 상대 수출이 줄어들고 있는 문제에서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지금 당초에는 2%좀 높을 것이 이상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예측하는 우리나라의 그 경제 선망률 올해 예. 지금 한 1.8%, 1.6%까지 보는 기관들도 있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더 좀 우려가 되는 게 하나의 뭐 데이터긴 하지만 미국 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그 지표에 보면은 그 글로벌 경제 회복 지수라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 보통 타이거 지수라고 얘기하는데 그 지표는 이제 금융, 실물 경제, 그다음에 투자자 신뢰 지수를 종합해서 만든 지수가 그 우리나라가 이제 0 이하가 되면 사실 경기 침체라는 상황인데 예. 우리나라 발표치가 마이너스 7.5예요. 그러니까 미국만 하더라도 5, 그다음에 일본만 하더라도 한 4.3,
중국 한 3.0 이렇게 해가지고 0 이상이 되는 국가들은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지 않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마이너스 지금 수치를 보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성장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세계 경제가 동반 불안 상태에 빠졌다. 동반 불황에 진입했다. 이런 우울한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 미국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이죠. 브루킹스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인 것 같은데 이 소식이 또 우리나라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근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었던가요? 방금 서 교수님께서 일부분을 좀 잘 말씀해 네. 주셔서 그 부분을 이제 감안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린다면 동반 하강이라는 표현을 원래 4월에 썼었습니다. 네. 여기서 하강은 이제 슬로우 다운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근데 이번 10월 달에는 동반 침체, 동반 불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톤이 좀 강해진 예, 건가요? 동반 침체, 동반 불황이라는 뜻은 이제 스태그네이션. 그러니까 슬로우 다운이라는 조금 완만한 표현을 썼다가 예. 이제 스태그네이션, 좀 강하게 침체가 지속된다라는 느낌. 예. 이런 느낌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보호무역 조치들이 서로 이게 심각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서로 이제 제조가 살아날 수가 없고 결국 선진국과 신흥국들이 네. 같이 맞물려서 동반불황한 상태,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느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액터가 좀 적극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는 하나의 선발 주자로서 좀 등장하면 예.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서로 쥐어짜고 서로 수축하는 그런 느낌의 모습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연구소가 발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 교수님, 이 네. 같은 방금 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관론, IMF와 세계은행의 연차 총회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역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좀 커진 이 흐름을 좀 반영한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IMF 총재 그 게오르기에바 불가리아 출신의 경제학자인가요? 예. 그분이 말씀하신 것도 지금 그 2년 전만 해도 75% 이상 동방선장했는데 올해는 반대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월드뱅크의 이제 대표인 이제 멜페스 분인가요? 이분도 사실은 올해 6월달에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이 2.6%로 전망했는데 올해 이제 다시 조정하게 되면 훨씬 낮아질 거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얘기했던 발언이 사실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를 지목하면서 재정 확대를 좀 정책을 확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R&D 투자라든가 인프라 투자를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독일, 네덜란드도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독일, 네덜란드, 한국의 공통점은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우수 인력이 포진해 있는 그런 국가들이고요. 하나 또 공통적인 거는 그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아직 좀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아직 GDP 대비 부채 비중이 60%가 안 되고요. 독일도 한 66% 정도 되고 한국은 이제 올해 37%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일본이 한 210% 되고 미국이 한 99% 정도, 그다음에 프랑스가 110% 된다는 그런 선진국들 그 수치를 비교해 보면 아직도 그 수요나 잠재 성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예.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IMF 같은 경우 이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9%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이후 4차례 하향 조정을 거쳐 지난 7월이죠. 3.2%까지 낮춰진 그런 상황입니다. 화면에서 나오고 있죠. 실장님, IMF가 이번에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출 것 같습니다. 전망이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 한국 시간으로 대략 10시 정도에 네. 발표될 IMF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많은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 더 내릴 것으로 어느 정도 사인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제가 이 부분 또 제가 보내드렸던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결국 3.9%였던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서 3.2%로 2019년치가 쭉 내려간 거예요. 점선에서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근데 올해 이제 10월 들어서 이제 3.2%에서 얼마나 더 떨어질까? 아마도 3.2에서 3.1이나 3.0 정도로 또 하향 조정되고요. 2020년 전망도 또 올해는 이제 거의 다 갔으니까 이제 2020년이 굉장히 궁금한데 3.5%로 전망했던 이 전망치도 3.4 정도, 3.3이나 4 정도로 하향 조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는 배경은 신흥국의 반등세도 그렇게 미미하고요. 예. 또 선진국의 하락세는 조금 더 강해지고요. 예. 아까 동반 스태그네이션이라는 표현을 썼죠. 그런 기조가 연결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어느 정도 하향 조정될 것이다. 또 내일 기다려지는 우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사 예. 결정 여기에도 이 부분들이 상당히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기준금리 인하에 상당한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들도 들어봅니다. 서 교수님, 이번에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도 함께 좀 발표되는 것 같은데 역시 좀 낮춰지겠죠? 그렇습니다. 한국 성장률 2.6%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낮춰질 가능성도 있고요. 예. 특히 IMF 총재가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대폭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제 IMF가 좀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그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대폭 하향 조정이 예상되는 걸로 봐서는 국내에서 이제 전망하는 기관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예상치를 내놓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그 글로벌 금융기관들,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 올해 그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의 치를 1.8%나 1.6%까지 보는 데도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고, 좀 전에 이제 실장님 말씀하신 내일인가요? 우리 그 금융통화위원회가 예.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미 이제 25bp 0.25%포인트 인하하는 게 사실 기정사실화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우리나라 이 경기 둔화하는 거를 이제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거는 사실 주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는 이 IMF가 경기 둔화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던 그 우리나라를 지적했던 그 발언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각기 좀 여쭙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정부의 권고한 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 효과가 좀 있는지 여러 차례 좀 지적이 많이 학계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네. 평가를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IMF, OECD 주요 국제 기구들이 하나같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내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정부도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슈퍼 예산안을 이미 계획했고 예. 지금 이제 국회에서 상정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약 12월 초라고 봅니다. 2020년 예산 얼마나 상정될 것인가. 사실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되는 것이 맞지만 그 예산의 쓰임새 정말 말 그대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산업 부문이라든가 R&D 부문, 환경 부문 이런 주요 경제 부문에 더 많은 예산이 좀 집행됨으로써 경기 부양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그런 예산이 역시 민간 기업들의 민간 자본이 함께 마중물 역할을 해서 예.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말 그대로의 투자가 진작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적극적으로 편성돼야 통화 정책도 완화적으로 가니까 예. 함께 맞물려서 그래도 경기 부양의 기회가 그나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서 교수님, 예. 서 교수님께는 이렇게 좀 여쭐게요.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돈을 풀을 재정 여력이 좀 있는지 좀 그 효과 같이 좀 묶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GDP 대비 그 부채 비중이 우리 한 37% 정도 되고요. 내년 되면 이제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일반 다른 전문가들께서는 우리나라 그 부채 비중이 높은 거 아니냐. 상대적으로 우리가 언급했던 높은 나라들, 미국이나 이제 프랑스, 일본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를 갖고, 미국 같은 게 기축통화 갖고 있고 글로벌 고시통화 갖고 있고 또 선진국이라는 특징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상황이다. 내수 시장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문제가 되는 거는 절대적인 수치는 높지가 않은데 그 부채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속도는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스탠스를 조정하면서 아직까지 재정 여력이 있기 때문에 R&D 세액 공제라든가 인프라 확대를 통해서 건설 경기를 좀 늘리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경제 정책의 그 스탠스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그 경기 하방 압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낮게 유지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통화 정책의 효력이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의문시되고 상당히 또 부정적인 여파가 있죠. 일단은 이제 너무 이제 그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은 그 과도한 레버리지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위험 추구 형태가 나타나고요.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나빠지고요. 그다음에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자본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정적 여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재정 확대를 같이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로서 참 여러모로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